김현정의 뉴스 쇼.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세판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지난밤 구속이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이른바 법꾸라지였는데 이제야말로 스스로 말하던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꽌시란 말이 어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주석, 한중 간의 꽌시,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꽌시를 강조하는 뒤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예우 문제가 나오고 우리 기자들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이틀간의 일정, 중국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확인시켜줘야 될 겁니다. 진정한 꽌시 회복을 위해선 말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법꾸라지의 구속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새벽 1시쯤에 구속이 됐어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죠. 국정원의 지시에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그렇죠. 이딴 영장 기각 이후에 구속이다 보니까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예. 국정농단 재판에도 어제 큰 뉴스가 있었어요. 네, 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징역 25년형.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금 56년생, 우리 나이로 62세입니다. 그렇죠. 구형량대로 징역 25년이 모두 선고될 경우에는 80대 중반에나 출소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 최순실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옥사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소리도 질렀다가 괴성 질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1심 최종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26일이어서 그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는 사실은 좀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노회찬 의원하고 더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는요.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만났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 4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4대 원칙. 네, 내용을 보면 한반도 전쟁 용납 불가, 비핵화,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예. 또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상당 부분 복원될 거라는 신호를 읽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자 폭행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상사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취재 도중에 중국 경호 인력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 2명은 오늘 귀국할 예정인데요. 예. 가해자인 중국 경호원들은 중국 보안업체 소속으로 공안의 지휘를 직접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직접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기자가 금을 넘어서 취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집단 폭행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국빈을 따라온 기자인데 그 맞습니다. 국가의 기자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2부에서 대통령을 수행 중인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분위기 직접 듣죠. 자, 마지막 포인트 짧게요. 네,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국판 코네어 송환 작전이 아직도 화제입니다. 예. 네네, 코네어는 우리말로 수영자 항공쯤 될 텐데요. 9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로도 유명하죠. 맞아요. 네네, 경찰이 어제 필리핀의 도피에 있던 한국 범죄자 47명을 전세기로 호송해 왔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인터폴 적색 수배자도 11명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세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만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구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을 가늠할 스포일러가 될 전망입니다. 예, 최순실 씨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우 전 수석까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3번 만에 법정 구속. 사실은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 법원의 기류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네, 저도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앞서 두 번의 이 구속영장 청구가 다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법꾸라지 예.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만은 맞아요. 확실히 이번에 그 구속 사유로 이렇게 기재된 죄목들이 예. 앞서 두 번보다는 좀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순호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됐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게 이유다. 두 번째 때도 권순호 판사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혐의 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뭐 이유랄까요?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어떤 불법 사찰 예. 이 주된 이제 혐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와 달리 그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다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건 이제 법에 의한 정당한 이제 공무 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별 감찰을 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병우 수석의 어떤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으려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거죠. 예. 이번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번에는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질이 훨씬 혐의들. 무거웠다고 봅니다. 훨씬 무겁고 수사도 그 사이에 뭐랄까 증거가 더 쌓여서 좀 단단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의 어떤 그 일종의 실패 경험. 예. 또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젠 구속 정도 된 겁니다. 이게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제대로 맞추려면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예,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우병우 수석 그 처가의 그 회사 정강이라는 회사. 예. 그 회사가 이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라거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가 대충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정강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가보죠.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지금 검찰로서는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다 최순실 씨다라고 볼 만큼 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에 하나가 최순실인데 예.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들 보면은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네.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뇌물 액수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이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 강요한 것 등을 볼 때 예. 법정형으로는 그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간의 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이라거나 예. 이제까지 했던 판결의 어떤 그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예. 아마 그런 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그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당시 제가 그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 칼라 범죄,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처분해온 그런 어떤 이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했던 이런 관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는 더 낮아지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럼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당연히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뭐 한 15년이나 이렇게 10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 있어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과 또 이 사안에서 최순실 씨가 이 맡은 역할, 예. 그 범행의 정도나 죄질 이런 걸 볼 때 예, 예. 일단은 법원에서도 무겁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뭐 옥사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뭐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법정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은. 예, 예. 형이 무겁다고 이렇게 일종의 바라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데요. 발악하듯이. 예.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처럼 그렇죠. 적확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예요. 예, 예.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옥사란 얘기냐 하면서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그래요. 보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소리 지르고 싶다는 이거. 그렇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형당했을 거예요. 예.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고 예. 북한이었으면. 예, 그리고 그 정도 이 벌금형과 그다음에 그에 병과해 가지고 이제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이제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뭐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예. 자,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이미 그 재판 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었던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여러 가지 또 일부 선고량 이런 것까지 지켜볼 때 도저히 이제 이 사법 심판에서 뭐 가볍게 풀려나거나 저는 관대하게 처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알죠.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은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견된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한 상황. 아마 담담히 25년형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응을 그렇게 예상하세요.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 거부하겠죠. 아마도. 구인 자체를 거부하겠죠. 법정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아니 1월 26일에 이제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이 그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얻으신 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장시호 씨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뭐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주제로 권영철 선임 기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노회찬 네. 원내대표 함께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보고 옥사하란 얘기냐? 이 얘기는 이제 최순실 씨 측에서 나온 네, 얘기. 변호인이 한 정확히 이제 얘기고요. 변호인이 한 얘기고 예. 최순실 씨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근데 또 그냥 최후 진술할 때는 예. 그땐 또 멀쩡하게 또 굉장히 반발하면서 얘기를 잘했다 그래요. 준비해온 것들 이제 얘기한 거죠. 왜 뭐 본인 의견을 충분히 잘 얘기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그렇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장면도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이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네, 또 그 장면도 그렇죠. 떠오르고 최순실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장면 중에 어제도 특징적인 한 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25년형 내려졌고 1월 26일에 어떻게 선고나는지 국민들이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한 연세대 교수가 수업 중에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 학내 곳곳에 교수를 비판하는 대잡으로 붙이면서 이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누구냐?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문학 강좌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연세대 교수 성희롱 의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룸사롱에서 저는 뭐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네.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그 여종업원 고르는 걸 초이스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뭐 그 가해 교수로 지목된 그 교수를 A 교수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이 A 교수는 강의 시간에 조 모임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토론식으로 이렇게 조모임 진행하기도 구성하죠 하고 원래. 하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계단식 강의실 아시죠? 계단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 근데 이 여학생을 강단으로 불러낸다고 합니다. 이 자기소개와 함께 이상형을 말하라고 시킨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남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한 명씩 골라내는 방식으로 조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들이 나와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찍어요. 아니요. 거꾸로. 남학생이 여학생이 여학생을 자기 이상형하고 자기 소개를 하면은 예. 남학생들이 이렇게 계단 위쪽에 쭉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 여학생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찍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형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잡으로 붙인 여학생은 당시 상황이 룸살롱 초이스하고 거의 겹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추행은 종강 파티 때도 있었는데요. 예. 신촌의 한 술집으로 학생들을 데려가서 술자리에 여자가 없으면 칙칙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남학생 테이블마다 여학생들이 한 명씩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남학생들 테이블에 여학생 한 명씩을 앉혔어요. 예, 앉혔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봄학기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고요. 예. A 교수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 가을 학기부터 수업을 맡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공개 사과 요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에서 유명한 강사 연세대 교수의 성희롱 파문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살아있는 탬버린이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잡으로 붙인 여학생이 쓴 표현이었는데요. 대자보에다가 종강 파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분위기 칙칙하니까 여학생들 테이블마다 남학생들 사이에 앉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이때 여학생들한테 또 장기 자랑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뭐 댄스 동아리 소속인 여학생은 너 한번 가서 춤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어떤 노래 잘 부르는 여학생한테는 노래 불러봐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남학생들한테는 또 그렇게 안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장기자랑 해봐 독려할 수는 있죠. 독려할 전부 수 다 있고 저 하면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상관없는데. 있는데 여학생들만 찍어서 네. 말하자면 칙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통하는 듯한 반강제로 느낌으로 장기 자랑을 시켰다는 건데요. 피해 여학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화사함을 내뿜는 꽃인가요?
방향제인가요? 이렇게 이제 되물었습니다. 이 수업 중에 조모임 구성할 때 상황도 비슷한데요. 남학생들이 한 명씩 초이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택받은 여학생은 자리로 돌아갔고 예. 선택받지 못한 여학생은 마지막 선택받을 때까지 계속 강단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여학생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이 피해 여학생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두의 눈앞에서 고깃 덩어리처럼 팔려가기 위해 전시돼 있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뭐 소개팅 미팅 같은 거 할 때 거기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간 거잖아요. 서로 선택하기도 하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낭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죠. 아유, 그런 거 아니죠. 여학생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앞에 불려나가야 하고 선택받아야 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예. 계속 선택받은 서 있어야 학생들 사이에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서 있으면서 남자들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방법을 여학생들이 고른 게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남학생 중 단 한 명도 이건 아닙니다. 말하지 못했다입니다. 이 대접을 금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점은 남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왜 단 한 명도 교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섰다고 느껴질 만한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으로요? 종강 파티 때 A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장기자랑 시켰을 때 있잖아요. 예. 남학생들이 그때 뭐 했느냐. 어떤 여학생이는 어떤 춤을 시켜주세요. 어떤 여학생한테는 어떤 노래 시켜주세요. 교수한테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A 교수는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가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요. 만약 한두 명의 남학생이라도 이건 정말 아닙니다 교수님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그래요. 같다고 저는 뭔가 생각이 제동이 됩니다. 걸렸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지금 남학생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들은 건 아닙니다만 대자보에 쓰여진 여학생의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여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남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우리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혹시라도 어떤 남학생이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묵살됐을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고작 공개 사과를 원했을 뿐이다입니다. 여학생들이 교수에게 원한 것 공개 네. 사과하십시오. 뭐 교수씨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개 사과. 아니 모든 학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피해 입은 여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회를 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는 이걸 거부하고 학생들과 지금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즘은 세상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학내 성추행이 또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럼요. 잘못하면 학교 떠나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예. 물론 교수 자존심상 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일이 한두에 벌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전공 필수 과목을 강의했던 교수인데 그거 듣지 않고 졸업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수 수업 듣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교수가 인문학 강좌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정의론을 얘기하는 교수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좀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개 해명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이유가 뭐 지난번에도 대자보로 붙였다가 또 그 후에 뒤집어진 사건도 있긴 있었어요. 보면 과거에. 그래서 정확한 본인의 해명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 가졌죠. 정상회담 소식도 궁금합니다만 어제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들, 기자 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또 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데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분이 바라보는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송영길 의원 중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코너 훅뉴스에서는요. 공영 홈쇼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영 홈쇼핑. 부실 방만 경영 문제가 돼서 감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흔적이 줄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른바 잔박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영 홈쇼핑 낱낱이 파헤쳐 보죠. 권현솔의 와인뉴스에서는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장시호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시호 씨가 정말로 특검의 복덩이, 특검의 특급 도우미가 맞는가 이 이면을 들여다봤다고 하네요. 화제 인터뷰에서는 유쾌한 목소리 개그맨 김대희 씨를 만납니다. 김대희 씨 유행어가 여럿 있죠. 뭐 밥 먹자,
또 뭐 있나요? 굉장히 뭐 자나? 이런 것들 있는데 김대희 씨가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듣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데려갔고 어제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 이걸 확인했고요.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투자 협상 재개도 합의를 했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예우와 경호를 놓고 잡음도 들립니다. 문 대통령의 국빈 중국 방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됐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어제 정상회담 결과부터 좀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 긴장했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요. 보도가 되었지만 사드 문제는 시 주석이 사드라는 표현도 안 하고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고요.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사드에 대해서. 아무튼 선의 처리, 투어산 추리란 말인데 잘 알아서 처리 잘해주기 바란다. 알아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 그렇죠. 사드란 표현도 안 쓰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사드란 말 자체를 언급 안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배려한 거다, 우리를?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예. 불편한 것들 구동존의의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불 이야기가 우리 국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예. 산불 이야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생각보다 더 만족할 만한 성과다. 최대 성과는 뭘로 꼽으세요? 최대 성과. 최대 성과는 양 지도자가 한 라인을 설치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예. 두 분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환영 행사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이 중국에 사업하시는 기업인들이 울려 그러더라고요. 왜요? 대통령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내에 이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와주신 것 자체가 여기 지금 8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동포 말고 우리 한국인만 한 80만이 중국 영토에서 여러 가지 생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모든 게 풀리는 거죠. 여기 중국이라는 사이는 시 주석이 한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통령과 만난 사진 하나 자체가 모든 사업하는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의 특성을 아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 주석이 한번 만났다, 사진 찍었다, 악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힘을 받을 정도. 요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 네네. 모든 협조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한반도 전쟁 불가를 서로 확인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틸러슨 트럼프의 메시지가 서로 혼동스럽고 이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을 지켜오셨고 그걸 또 전폭적으로 같이 의견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동북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하고 참여가 아주 의미 있다 이런 공감을 해주었고요.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또 그때 상황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평창에 직접 방문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면서요. 네. 지난번에는 내가 가든지 아니면 고위 관료를 보내겠다 이 정도까지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현지에서는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 공교롭게 이 올림픽이 다음에 북경에서 또 2022년 동계올림픽이 있고 2020년은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한중일 3국이 올림픽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진핑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오고 안 오고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죠.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이게 대단한 것이 될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이 위상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 와서 방문하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측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어제는 그런 답변. 특히
제19차 전당대회가 이제 맞춰진 이후로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좋은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좀 잡음도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자 폭행 사건. 지금 많은 청취자들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 의원님? 글쎄, 저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거기 그 현장을 못 갔었는데 현장이 너무 비좁았다 그래요. 그 현장이. 비좁았고 이제 중국과 한국은 인식의 차이가, 거기는 공안이나 이런 경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뭐 그게 부당한 어떤 간에 현장에 바로바로 통제가 되는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를 몸으로 제지한 정도에서 그쳤어야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폭행을 하고 누워있는 걸 발길질하고 해서는 아주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력히 항의를 했고 왕이 외교부장한테 직접 항의를 한 거죠, 강경화 장관이. 네, 각 채널을 통해서 했을 것입니다. 각 채널을 통해서 항의했고 조사 확실하게 해달라, 책임자 엄중 처벌해달라까지 요구를 한 상태. 네. 예, 중국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저는 중국이 엄중히 이것을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국빈 방문 중인 국가의 기자인데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기자가 좀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발길질을 하고 집단 폭행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거는 국빈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뭐 기자는 차치하고 국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국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꺼림칙한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인 그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처럼 황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빈이라고 초대를 했는데 공항에는 차관이 아니라 차관 보호급에 해당하는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오고 도착한 후에는 새끼 식사를 할 동안 중국 인사를 한 명도 못 만나고 우리끼리 먹어야 되는 상황. 글쎄 물론 중국이 그 난징 대학살 기념 기간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심했던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쿵생류 차관 보급이 왔는데 쿵생류를 제가 연초에 만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여러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이분이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상 우다웨이 차관 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고 특히 우리 조선족 출신입니다. 아주 조선족 출신으로 최고 입국에 오른 뛰어난 분인데 그 이번 문제 13일 합의를 푸는 주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분을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시기도 사실 저희가 좀 빨리 하자고 요청했던 거고 중국은 80주년 이 난징 대학살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하면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게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이 박근혜 정권의 외교적인 어떤 실책으로 이 25주년 기념식 한번 치르지 못하고 한중 관계가 지금 썰렁하게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럼 연내에 이거를 풀기 위한 대통령님의 그런 충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한중 관계 한 경제 활동 자체를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이 난징 대학살이 80주년이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하자, 내년에 하자 이런 요청을 했었던 거군요. 그 자세한 건 청와대가 말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이 시간 조정에서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서 이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쪽이 행사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 우리가 국빈이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서운하다기보다는 상황이 좀 이해되는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게 더 만족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사드로 1년 2개월이 넘게 이렇게 썰렁한 데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자체의 충정을 저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남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이틀의 기간 동안 중국이 조금 더 진정성, 우리 국민들의 서운한 감정도 좀 이해하고 우리 국빈에 대한 예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요? 관심 있는 포인트들. 오늘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이제 아니죠. 전임대죠, 이 사람은. 중국은 전임대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죠. 장도장 면담하러 갑니다. 북경대 오늘 특강이 있으시고요. 북경대에서 특강 마치고 장도장 그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나서 다시 이제 중칭으로 가게 됩니다. 중칭은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한 30만 대 공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서부 대개발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기 하기 때문에, 뭐 최민월 지금 당서기가 뭐 차세대 지도자로 또 거론된 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일정, 남은 일정, 좋은 성과 내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첨부하면, 그러시죠. 많은 기업인들이 같이 왔는데, 뭐 현대자동차 회장,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대기업 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쭉 제가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다들 잘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했다. 뭐 100% 만족한 게 없고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저는 대통령 네 분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좋은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00% 만족이란 없단 말을 오늘 몇 번 하셨는지 몰라요, 송 의원님. 그러면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절절히 사실은 느껴집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여지로 이렇게 이거를 잘못 끼워놓은 걸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라니까 제 마음이 옆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 자꾸 이런 잡음들을 만들어내니까 또 그게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현재 문 대통령과 함께 가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훅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요새 안팎으로 시끄러운 업계가 있습니다. 모두 7곳의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TV 홈쇼핑 업계인데요. 홈쇼핑. 네. 이러저러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죠. 최근의 뉴스들부터 한번 모아서 들어보시죠. 그러죠. 검찰은 GS 홈쇼핑이 지난 2013년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을 지낸 한국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낸 홈앤쇼핑의 신사옥 건설 시공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다 익숙한 뉴스일 거예요.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죠. 네, 뭐 뇌물, 입찰 비리, 채용비리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홈쇼핑 업계 전반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문제가 드러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중소기업 상품과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설립됐던 공영 홈쇼핑이라는 곳입니다. 공영 홈쇼핑. 청취자들 가운데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신설 방안이 나오고 단 6개월 만에 승인이 된 곳입니다. 개국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축사까지 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업체인데 그때의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의 혁신적인 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우수한 제품의 발굴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취지는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승인이 되고 빨리빨리 만들어졌던 곳인데 그런데 이후에는 적자 속에 방만 경영이 이어지더니 부실 감사 그리고 정치권 로비 의혹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훅뉴스 시간에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영 홈쇼핑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지적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입니다. 제보에 의하면은 내추럴 엔더텍 주식 불공정 거래의 핵심이 공영 홈쇼핑 지분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농협 경제 지주라고 합니다. 이 농협 경제 지주, 농협 투자증권
농협 식품 측의 100여 명 이상이 내추럴 엔더텍 주식을 불공정 거래했다는 지금 제보인데요. 공영 홈쇼핑이 거대 벤더사들이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기형적 형태로 바뀌어버렸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거대 벤더사는 이례적으로 연간에 24개 품목, 그것도 117회 방송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로 주식을 사서 이득을 챙겼다. 또 홈쇼핑에 입점하려는 업체들한테 중간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왔다. 중간에서 이제 속된 말로 먹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벤더사는 뭐예요? 벤더사가 홈쇼핑에 입점을 하려는 업체한테 그 입점에 지원을 하는 그 업체인데 사실상 거기서 수수료를 챙기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중간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왔다는 거죠. 근데 다른 문제들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2년간 임직원 대리운전비로 회사 돈 5천만 원이 나갔는가 하면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난 임원에게 성과급 교육비가 계속 지출되기도 했고요. 또 업무 출장을 핑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임직원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방만경영이네요. 방만경영. 그렇습니다. 회사 돈을 그냥 물쓰듯한 거. 네. 그렇게 여유가 있었습니까? 회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설립 후에 3년 연속 적자입니다. 2015년 190억, 지난해 94억, 올해도 상반기에만 42억의 적자입니다. 공영 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유통센터 또 농협 경제지주 등이 지분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시가 된 거죠. 맞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나온 지적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후속 조사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중도에 아예 감사를 포기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감사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마침 돼서 오고 그것도 감사실 직원을 경위해서만 갖다 주고 누구 직원을 호출하려 해도 감사실을 또 경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감사가 안 이어진다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아니 마킹이라 그러면은 이제 일부를 지워서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는 지워서 주고 그나마 내주는 자료든 뭐 증언을 할 직원이든 다 통제를 받고서 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난 감사 보고서가 이달 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도 인사채용 관련 제출 서류에 중요 내용이 가려져 있어서 인사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 또 접대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한마디로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료를 받기조차 어려웠습니까? 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는 게 공영 홈쇼핑 측의 설명이거든요. 명분은 개인정보 보호다. 네. 아니 그럼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비리를 목격하고 그걸 조사하자는 건데 무슨 개인정보가 앞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외부 감사인 그리고 공영 홈쇼핑 대 감사실장이 자료를 두고 내놔라 못 준다 이런 실랑이를 벌였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과장이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감사를 받던 공영 홈쇼핑 감사실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과장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료 제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항의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오셨었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걸 확인해주고 갔어요 그때. 정상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뭐 갑질이니 뭐니 이런 일은 큰 소리를 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감사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안 되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이 현장을 왔어요. 그럼 자료 제출을 당신들 잘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쪽에다가 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감사는 그냥 힘 빠진 채로 부실한 감사 보고서가 나왔겠네요? 그런데 자료 제출에 인색한 공영 홈쇼핑 안에요.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비리 의혹이 있던 사실이 CBS 취재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경영과 인사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감사 보고서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영 홈쇼핑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외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 로비 정황? 네.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영 홈쇼핑 측은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계획을 짰습니다. 문건에는 각 지역구 유력 후보의 사무실을 선별적으로 방문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20대 국회 출범 전에 대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홈쇼핑 업체면은 제허가 문제 같은 게 걸려 있어서 정치권에 미리 선을 대어 놓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이런 곳이 전병헌 전 수석한테 후원금 퍼다 준 것도 이 이유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사무소 수십 곳을 돌았는데요. 공영 홈쇼핑 측이 이때 후보 그리고 또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식사를 해야 한다. 또 선물도 갖다 줘야 된다 이러면서 1,34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네요. 식사며 선물이며? 네. 분기별 300만 원이던 법인카드 한도도 이 기간에는 무려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계획을 집행했던 공영 홈쇼핑 대외협력실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상임위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해당되는 상임위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상임위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출마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대관 업무의 차원에서 이제 인사를 가는 거죠. 저는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사실도 문제고 또 하나는 돈을 그냥 흥청망청 이 자체도 문제고 어떻게 그렇죠. 봐도 문제네요. 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해봤거든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체에서 이제 후보자 캠퍼에게 주었던 내용이 그 후보자의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을 한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인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그 정치자금이라고 하면은 45조 저축된 소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서 처리 사인해가면서 정식으로 후원한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그냥 정치권의 로비에 줄줄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금품과 향응을 돌리면서 네 사람을 챙기는 모습 또 앞서 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끝까지 버티던 모습들 이거 어딘지 익숙한 장면들 아닌가요? 사실 정치권에서야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때마다 논란도 있었고. 예, 알고 보니 후보자 선거 캠프에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던 공영 홈쇼핑의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이를 무마하고 외부 감사 때는 자료 제공에 인색했던 감사실장이 모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공영 홈쇼핑의 대외협력실장 또 감사실장이 다 청와대에서 간 사람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었는데 대외협력실장은요.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연설문 작성을 도운 뒤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2년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구미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실장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가 공영 홈쇼핑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뭐 홈쇼핑에 대해서 이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여지는 이거 그냥 낙하산으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내부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청산해야 할 행태가 기업에 스며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은요. 기업의 경영활동이 정치권과의 로비 행태로 왜곡되는 과정에서 이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치적 힘에 의해서 굳이 경쟁력 있는 뭐 상품이나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힘의 외압에 의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전체를 불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공영 홈쇼핑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수상한 뭐 정치권 로비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자료조차 안 주고 이게 뭔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여전히 기업에 남아서 이런 문제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훅뉴스. 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남아있는 친박들 이를테면 잔박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또 다른 적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잔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아직도 남아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잔박은 없는지 지켜보자. 오늘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그 한 단면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 정숙자님, 최순실 씨 25년형을 받았는데 옥사하란 말이냐 이렇게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재산 몰수라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자 정숙자님은 국민이 받은 스트레스만큼 형을 추가해도 모자를 파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송광섭 님도 국정농단이란 엄중한 죄를 생각할 때 25년형 이분은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신대요. 민명수님은 지금 구형된 형량이라도 모두 살고 반성 제대로 하고 나왔으면 합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선고는 구형보다 깎이게 마련이죠. 대부분은 그렇죠. 지켜봐야 됩니다. 2657님 최순실 씨가 괴성을 질렀다고요? 참 후한 무칩니다. 헬조선에 살았던 국민들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씨 이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인터뷰 들으시고는 정영성님은 아니 근데 그냥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말은 좀 너무 초라해 보인다. 국빈인데 혼자서 세끼밥을 먹고 이건 뭐 명나라에 조공하러 간 것도 아닌데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6036님은 의전 예우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봐야 된다.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약해서 그런 거다. 강해지면 따라서 예우도 올 거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준호님 오호균님 의견 먼저 볼까요? 기레기들을 폭행한 경호업체도 잘못했지만 경호방침을 어긴 기레기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사실 이런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자 이준호 청취자님은 아니 외국에서 한국인이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기자는 맞아도 싸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기본 의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레인보우 댓글로 옥신각신 중인데 권영철 선임 기자 마침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네요. 어서 네. 오십시오. 집단 폭행을 당했거든요. 이게 좀 사실은 좀 댓글들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예. 기레기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나오는 게 참 기자들이 잘못하긴 했나 보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동안에 세월호 참사 때 국정농단 때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하면서도 어쨌건 사람이 맞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잘 맞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댓글 반응은 아니고 사실관계를 여러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국빈을 따라간 기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러 간 사람들이거든요. 네. 국빈 방문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Y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현정 앵커가 예고했던 대로 장시호 씨 관련인데 맞아요. 장시호 씨. 사실 오늘 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이잖아요. 맞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서울지검 부장 재직 시절에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해서 기어이 구속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독이라는 별명도 없고 그랬었는데 저건 자업자득인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얘기 먼저 하고 장시호 씨와 관련돼서는 특검 도우미 우리가 특검 복덩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문제들을 장시호가 풀어줘서 이 국정농단 수사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주제가 그게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6일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박영수 특별검사는 장시호 씨를 복덩이니 도우미니 이렇게 불리는 데 대해서 아주 거북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이. 그래서 장시호는 정말 복덩이였을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아니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복덩이 아니에요? 이게 언론의 보도만 보자면은 장시호 씨는 특급 도우미 복덩이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 한 문장을 소개하면은 장시호는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수사 고비마다 많은 증거를 댔다. 최순실의 2번째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미얀마 K타운 의혹, 금고 관련 대통령 차명폰 번호를 기억하는 등 맹활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 기사와 함께 장시호 씨가 구속 중 특검으로부터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파견 검사들에게 손편지도 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복덩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는 거죠. 복덩이 도우미 그래서 불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에 확인해 본 결과 장시호 씨가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전혀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에 앞장서서 증거물을 제출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영수 특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수사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게 없다. 제2의 태블릿 PC도 스스로 제공한 게 아니라 코너에 몰리니까 제출한 것이다. 박 특검은 장시호 씨를 두고 특검 도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거북하다. 굉장히 거북하다라는 말을 지금 권영철 선임 기자한테 박 특검이 직접 한 겁니까? 굉장히 거북하다. 네.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호 씨를 직접 조사한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우리는 장시호 씨를 수사 대상자 이상으로 취급하고 그런 적이 없다. 굉장히 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팩트를 짚어보죠. 특검이 장시호 씨 협조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특검도 협조적이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장시호 씨 덕분에 국정농단 수사가 성공한 것처럼 부풀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박영수 특검은 장시호 씨가 진술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안다. 특검이 열어야 할 문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은 그때서야 열어주는 정도이지 처음부터 문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안내하지는 않았다. 아하, 문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놓고 이거 열어보시오 하면은 문 좀 열어달라. 거기까지 끌려와서 마지못해 여는 정도였다. 그렇죠. 하지만 물론 거기서 아예 안 열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도움을 준 건 맞지만 특급 도움이 복덩이 이 정도는 아니다. 특검의 핵심 관계자도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좀 성실하게 답변했을 뿐이지 우리가 묻지 않는 걸 능동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일부 언론이나 종편 등에 출연하는 법조인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장시호 씨를 구속하고 기소하고 구형한 곳은 검찰이지 특검이 아닙니다. 아니죠. 특검이 검찰입니다. 아닙니다. 특검은 이미 넘긴 겁니다. 검찰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한 내용을. 이 장시호 씨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11월 20일이고 구속 기소한 게 12월 8일입니다. 특검은 12월 14일에 인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일이거든요. 참고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뭐 특검이 봐줬다거나 뭐 1년 6월을 구형했다거나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는 특검은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년 6월 실형 이런 제목을 탑으로 뽑기도 했었어요. 뭐 탑은 아니지만 사회부에서 그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보면은 특검의 도움이다 플리바게닝을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아이스크림 주고 뭐 손편지 쓰고 그랬다는 부분 그런 뭐 미담처럼 막 얘기됐던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론에서 그걸 이제 근거로 내세우는데 특검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주는 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특별 대우를 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이스크림은 특검이 다 줬다. 뭐 그러니까 특검 핵심 관계자가 아이스크림을 준 적은 있지만 그거는 장시호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식사를 한 뒤에 다과를 하거나 과일을 수사팀하고 나눠 먹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로 그 사람을 특별히 회유하거나 그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고자 한 건 아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한 개 준다고 안 불 걸 불고 불 걸 안 불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뭐 특검팀한테 손편지를 써서 장시호 씨가 건넸다든지 뭐 오빠라고 불렀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장시호 씨가 그렇게 부침성이 있고 애교를 잘 떤다 그래요. 그래요. 버티다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은 마지 못해 불면서 애교를 떨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검의 핵심 관계자가 장시호 직접 조사하면서 장씨의 처신이 아주 유연했다. 손편지도 그런 연장선상이지 특별한 관계를 입증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 그러면 좀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면 왜 그렇게 특검의 특급 도움이 복덩이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기자들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지난 3월 이제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 물어봤어요. 장시호 씨 복덩이 맞느냐 물었더니 박 특검이 장시호 씨가 하여간 태블릿 PC 얘기한 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나 뭐 정황 이런 걸 우리한테 이제 심정을 굳혀줄 수 있는 진술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본인도 아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장시호라는 사람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보고 그걸 확인할 때는 도와줬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뭘 이렇게 오픈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특검의 핵심 관계자에게 왜 그렇게 불리냐 물어봤더니 특검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장시호 씨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특검의 브리핑 기초 자료에는 장시호 얘기를 그렇게 넣지 않았는데 기자들 질문에서 많이 나왔다. 아하. 특검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그걸 바라지 않았다.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고 있던 것의 이면이네요. 특검에서는 자꾸 복덩이 하면서 띄우는 게 못마땅했었다는. 그러니까 이규철 대변인이 사실 매일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장시호 씨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언론에서 뭔가 관심을 끌만한 소재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장시호 씨 이를 부풀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종편이 종일 장시호 복덩이 뭐 특검 도움이 뭐 이렇게 붙여 놓다 보니까 좀 그런 선정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핵심 질문이 될 거예요.
1년 6월을 구형했잖아요. 검찰이. 예. 그러면 도움이 되니까 1년 6월 구형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재판에서 2년 6월이 나오는. 그건 맞습니다. 특검이나 검찰 양쪽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도움이 있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자기 수사는 끝난 상태인데 수사에 협조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판에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을 했다. 장시호 씨를 조사한 검사도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구형을 약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도움 안 줬다는 얘기는 아니다. 도움 줬고 그래서 구형량도 가만히 된 거 맞지만 그렇다고 복덩이 특급 도움이 장시호 아니면 아무것도 안 풀렸을 일 이렇게 인식하지 말아달라. 본질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특검과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 재판에서도 성실히 진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여기에 장시호 씨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정확히 취재해 주시네요 하는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그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그 공안이 아니라 사설 경호업체 우리 측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트라가. 예, 근데 코트라가 공안에게 부탁한 게 맞죠. 그게 팩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목소리 연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없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또 이건 어떻게 되죠?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어들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유행어가 한번 터지면요, 뭐 온갖 광고며 마케팅이며 쓰이기 마련인데요. 정작 유행어를 만든 당사자들, 개그맨들은 그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처음으로 김대희, 김준호, 개그맨 컬투 이런 분들의 유행어가 소리상표로 등록이 돼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네요. 소리상표 굉장히 생소하죠. 도대체 소리상표는 뭔지 또 유행어를 가진 개그맨들의 소가리, 속사정은 어떤 거였는지 오늘 화제 인터뷰 반가운 목소리 개그맨 김대희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야, 김대희 씨하고 이런 뭐 저작권, 소리상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김현정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서두에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 영혼 없는 유행어 따라하기. 죄송해요. 제 잘 안 돼요. 없다. 그때 달라요. 네. 정말 역시 재밌었습니다. 전문가가 다르시네요. 전문가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소리상표라는 게 진짜 뭐예요, 이게? 그 말 그대로요. 소리에 상품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광고에서 뭐 노래가 깔리고 성우가 개그맨들 유행어 갖다 막 쓰잖아요. 아무런 뭐 보상이 없었던 겁니까? 전혀 아무런 이런 어치도 없었죠. 이런 어치도.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등록한 유행어 4개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군요. 상표권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개가 어떤 건지 김대희 씨가 좀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4개 유행어? 일단은 제 밥 먹자. 네. 개콘 대화가 필요해. 네네. 뭐라쳐 씹을 쌌노. 밥 먹자. 밥 먹자. 그리고 김준호 씨의 케어해 주잖아. 짠하잖아. 케어해 주잖아. 요거 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컬투 선배님들은 그때 달라요. 예. 생뚱맞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4개. 받아들여진 거죠, 지금? 네네,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냥 밥 먹자라는 문자나 그때 달라요라는 문자는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소리상표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죠? 음절이 있잖아요, 음절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유행어가 밥 먹자. 예, 요 음절과 그때 달라요. 이런 음절이 있잖아요. 아까 그 오프닝에서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신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때 달라요. 요게 맞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확실히. 네네네. 그럼 앞으로 광고나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행어를 쓸 때는 밥묵자를 쓸 때는 김대희 씨한테 허락을 받고 상표권료 지급하고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등록이 되는구나. 뭐 개그맨 후배들이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했던 유행어들 다 등록을 하게 되면 상업적인 용도로 만약에 쓰게 될 때는 뭐 해당 개그맨들에게 뭐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뭐 지급을 하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행어 씁니까? 그럼요. 뭐 SNS 상에도 막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뭘 지불해야 돼? 허락받아야 돼요? 아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 오히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는 감사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광고나 이런 데에 쓰는 걸 이렇게 제약하다 보면 혹시 유행이 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안 되세요?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유행어를 많이 따라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등에 업고 광고에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그 개그맨을 쓰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목소리의 다른 사람 제3자를 저렴한 출연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저희 개그맨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좀 뭐 하나씩 갖고 있는 개그맨들은 다 한 번씩 다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면 저도 예전에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 유행어를 했을 때 그게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전화가 왔어요. 역사 밥 사라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너 라디오 광고 녹음했더만 요즘 많이 나와 잘 듣고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 광고 생각나요. 그거 김대희 씨가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라디오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질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제 광고주 여러분, 김대희 씨 그렇게 비싸지 않답니다. 오리지널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유행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그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서 나름 창작물인데 가수들의 노래 아니면 음악, 작가분들의 글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데 그런 창작물과 똑같은 저희의 그 개그맨들의 유행어 창작물은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저희 뭐 김준호 씨하고 예전에 어떤 한 코너를 1년 6개월 동안 짠 적도 있고 뭐 어떤 코너는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코너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코너라는 건. 근데 그 코너 안에서 나오는 유행어는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게 탄생되는 건데 저는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이다. 이름. 누구나 그 개그맨을 알릴 수 있는 이름과 같은 거라. 그러네요. 오늘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풀어갔단 말입니다. 네네. 우리 김대희 씨가 나오셨는데 최고의 코미디언 김대희 씨가 나오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하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코미디언은 아니고 그냥 코미디언이죠. 겸손하세요, 김대희 씨. 김대희 씨가 생각하는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유행어는 뭡니까? 뭐 많은 또 유행어가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저는 요거 딱 듣는 순간 요게 딱 떠오르네요. 어떤 거?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대. 요걸로 광고 못 찍는 게 아쉬워가지고 제가. 아쉬워서. 예. 또 자기 걸 이렇게 꼽으셔요. 그러면 그거 빼고는 뭡니까? 그거 빼고 올해로 따지면 올해 뭐 유행했던 유행어들 생각하면 저는 이분이 지금 요즘 막 전성기를 누리고 계셔서 전 너무 기분 좋거든요. 친한 형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한데 김생민 씨. 김생민 씨. 스피드. 그레이트. 요 유행어들. 그리고 뭐 원어원의 박지훈 군이 했던 뭐 내 마음속에 저장 뭐 이런 것들. 그래요. 범죄도시의 뭐 우리 그 윤계상 씨. 너 내 누군지 아니? 나 장챙이야 하고 뒤에 육두문자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니 내 전화 아이 받니? 이거. 장챙 윤계상 씨? 괜찮았어요 이번에? 여보세요? 저 윤계상 씨인 줄 알았어요. 똑같으시네요. 잘하시네요. 김대희 씨. 배 아파서 얼른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대희 씨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개그맨들의 이 소리상표, 유행어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바꿔주는 중요한 인터뷰였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대희 씨와의 인터뷰 내용, 제 마음속에 저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인터뷰. 개그맨 김대희 씨였습니다.